저는 핸드 스튜디오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최근에는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매드스퀘어라는 또 하나의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핸드 스튜디오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요. 핸드 스튜디오는 2010년 2월에 만들어진 벤처 회사고,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09년 11월 KT를 통해서 국내 아이폰이 처음 도입되면서 스마트 열풍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스마트폰 들어오고 한 3달 후에 회사를 세웠는데, 사업자 등록하러 갔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강남에만 한 달에 한 100개 정도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들면 아무리 잘해도 못 살아남겠다 싶어서 조금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스마트 TV라는 것을 조금 해보겠다라고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근데 당시에 스마트 TV가 없었습니다. 구글에서 내놓은 스마트 TV의 전 원년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1년만 라면만 먹고 좀 지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2010년 3월에 저희가 창업하고 한 2달 후부터 삼성전자가 스마트 TV를 내놓게 됐고, 삼성전자가 내놓으니까 이제 경쟁사인 LG전자도 급하게 되고 또 급하게 내놓고 구글도 내놓게 되면서 저희가 빠르게 시장 기회를 타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원룸에서 저희도 많은 젊은 창업자들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기회를 타게 되면서 저희가 약간 저희밖에 스마트 TV 앱을 만드는 회사가 없게 되면서 저희가 시장 기회를 빠르게 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담당자께서 혹시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참 많아졌는데 TV에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구글링을 해봤더니 저희 회사밖에 나오지 않아서 쟤넨 누구냐, 그래서 저희를 찾게 됐고, 경쟁사가 없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진입하게 됐는데, 저희가 내놓은 앱들이 반응이 좋으면서 그 뒤로 5년간은 스마트 TV 역사에서는 핸드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CES나 IFA 쇼에서 대기업들이 내놓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거의 다 참여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폰에서는 1000만 다운로드 일어나면 기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TV에서는 저희는 그동안 한 5천만 다운로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기사는 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앱을 한 200개 정도 서비스 중이고 159개국에 51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스마트폰이 좀 주춤해지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그 다음 먹거리를 찾다가 이제 스마트 TV라는 화두를 찾게 됐고, 스마트 TV 기사를 내려면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저희밖에 없으면서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를 통해 가지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사, 중기청이나 미래부에서 이런 공모전을 재작년부터 열기 시작했는데요. 스마트 TV 관련 공모전. 그러면 항상 저희가 1등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밖에 공모전에 출품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늘 1등이었던 것 같고, 주최 측에서 항상 저한테 전화로 부탁하기로 한 10개 정도 내달라고 다른 회사 이름으로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네. 이런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났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은 이런 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좋아하는 기사는 핸드 스튜디오는 굿 컴퍼니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좋은 회사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한 기자분이 저희 회사를 2012년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한국의 구글 핸드 스튜디오 이렇게 메인 헤드라인을 적으셔서 인터넷에 내놓으셨는데, 그 기사가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저희 회사가 그때부터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회사 별명인 한국의 구글 핸드 스튜디오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는 구글 코리아가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마다 구글 분들은 우리를 도대체 뭘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 회사가 굿컴퍼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나눌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룸 하나 개조해가지고 제가 직접 장판 깔고 책상 5개 놓고 딱 시작했습니다. 반대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이제 벽이 있습니다. 제가 까치발을 하고 찍어도 공간이 앵글에 안 들어올 만큼 굉장히 폭이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것이 회의용 테이블인데요. 회의합시다 그러면 딱 뒤돌면 회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초기 멤버 5명으로 시작했는데 나머지 4명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출근은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하고 싶다는 그 열정에
월세 10만 원을 더 주고 월세 55만 원에 강남구 논현동에 원룸을 구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 기회를 타게 되면서 저희가 빠르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첫 해 5명이서 첫 해 매출이 한 8억 정도 나왔고요. IT니까 쓸 돈이 월세 말고는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급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만 원, 50만 원씩 나눠 갖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연말에 12월이 됐는데 10개월 딱 지내서 연말 통장을 열어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10개월 동안 힘들게 지내면서 직원들이랑 소주 한잔하면 직원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대표님 돈 벌면 저희한테 상여도 주시나요? 그래서 당연히 줘야지라고 약속했었고 그 친구들이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가 있는데 조인성 주인공이었던 비열한 거리라는 조폭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오더니 대표님 돈 벌면 영화처럼 조인성이 이제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벌어와가지고 자기 조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막 나눠주거든요. 자기들에게도 현금으로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했었는데 통장에 진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기로 2010년 12월 추워질 때 국민은행 찾아가가지고 이 통장에 있는 돈 다 현금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한 직원당 종이 가방에 이렇게 5만 원짜리 가득 담아서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에피소드가 뭐냐면 한 직원이 그래서 그걸 들고 신나게 집에 들고 갔는데 어머니가 버선발로 나오셔서 그 친구를 끌어안고 우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울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한 1, 2억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했었는데 그 주변에 좀 찾아봤어요. 젊은 IT의 대표들은 좀 갑자기 졸부가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돈이 생기면 뭘 하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젊은 IT 대표가 돈을 벌면 뭘 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외제차로 바꾸고 마치 자기가 부자인 마냥 이제 청담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융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차를 바꿀까 고민은 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로부터 그 정보만 배운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좀 많이 배웠는데 항상 교수님이 그렇게 살다가는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귓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억이 정도 남았는데 뭘 해줄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하는 말이 사무실을 바꿔주십시오. 이게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창업한 지 10개월 만에 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이 한 4개 정도 있는 큰 사무실로 이사하게 됐고요. 가운데 가장 크고 멋진 방에 저희가 회의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은데 전 직원이 다 자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하루 종일 회의실에서 일했습니다. 그 회의실이 생겼다는 그 기쁨만으로도 너무 즐겁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직원들이 너무 좋아서 안 간다고 짜장면 시켜달라 그래서 점심까지 짜장면 먹으면서 회의실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해 열심히 일했더니 또 매출은 훨씬 늘게 됐고 직원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연말 되니까 돈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제차를 이제 살까 싶었는데 또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직원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돈이 또 남았는데 뭘 해줄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폼생폼사입니다. 또 사무실을 옮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실도 되게 이뻤는데 그래서 또 창업한 지 또 한 1년 후에 또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이것도 한 팀의 공간이고요. 직원들에게 아예 돈을 주고 너희가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책 읽는 공간도 만들고 회사 내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전 지난 5년 동안 직원이 여기서 책 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낮잠 자는 공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매년 반복했습니다. 또 매출이 조금 더 올라서 또 뭐 해줄까 했더니 또 사무실 옮겨달라게 이러면 더 이상 사치다 범죄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많은 기업의 꿈인 것처럼 한 층씩 늘려가 보자. 그래서 한 층을 더 늘려서 이 공간은 완전 이제 직원들이 카페처럼 즐길 수 있게 이런 카페도 만들고요. 요 앞에 보이시는 기린 한 마리 보이시죠? 목만 보이는 이 기린. 이 기린 한 마리가 20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 저런 동물이 한 40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회사가 2012년에 그 세상에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학생들이 기업 방문을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 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도에는 진짜 놀랍게도 1년에 몇천 명씩 저희 회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애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오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벤처회사가 잘 나가봤자 오면 5분만 보면 끝이거든요. 딱 둘러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버스 타고 왔는데 5분 보고 내려보내야 되니까 이건 너무 안타까워서 회사에 이런 강의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들하고 얘기하고 강의하고 저희도 이제 핸드스튜디오 이름으로 정기 강연회도 열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스타트업 못지않게 저희도 굉장히 자유롭게 일하고요. 뭐 자리도 옮겨가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3,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평균 연령이 27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죠. 회사에 20살짜리도 있습니다. 그 마이스터고 나온 친구들, 고등학교 딱 3년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딱 졸업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 동아리나 학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고양이도 키웁니다. 이 친구 직급이 과장이에요. 그래서 5년밖에 안 되는 회사에 들어온 지 3년 반이나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직급이 높고요. 이 친구 밑으로 1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저보다 더 유명한 마스코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젊은 친구들이니까 뭐 정해놓고 노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재밌는 일이 있으면 노는데, 예를 들면 출근하다가 네이버 메인 기사에 오후 2시가 되면 서울시 강남구의 전력난이 심각해집니다. 뭐 이런 기사가 뜨면 제가 전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국가산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오후 2시부터 저희는 팔씨름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다 끄고 모이십시오. 뭐 그렇게 1시간 논다든지 뭐 이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도 정해놓고 노는데요. 가을 날씨가 좋다 그러면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거나 재밌는 영화 개봉했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영화를 보러 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겨울에 한 친구가, 여자 직원이 남자친구와 함께 주말에 스키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요. 밥을 먹다가 반대쪽 여직원에게 막 자랑하는 거죠. 나 어제 스키장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근데 제가 알기로 반대쪽 여직원은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전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내일 아침 9시부터 스키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발표는 했으니까 밤새도록 이사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스키장에 데려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버스 대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공수작전처럼 같이 하루 동안 스키 타고 오고 뭐 이런 날을 핸즈업 데이라고 합니다. 회사에는 24시간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이 다 비치되어 있고요. 다 공짜입니다. 이 신청도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도 회사에서 다 연계해서 사줍니다. 그 여직원들은 입사하면 어디까지 제공을 해주냐면, 실내화는 물론이고 그 책상에 여직원의 필수품이라는 손골까지 저희가 다 맞춤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신조는 직원이 대문을 나서서 출근하고 나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개인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복지 말고도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0년 초에 창업할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지금 이 시간인데요. 저희 직원들 지금 이거 하고 있을 건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전 직원이 모여서 이 자동차 게임 카트라이더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 직원을 4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2명씩 나와서 8명 풀방으로 게임을 했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조직이 단 한 명의 소외감도 없이 5년간 공동의 친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행사가 열립니다. 핸드스튜디오 카트라이더 월드컵 대회라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열리는데요. 잘 안 보일 건데 직원들이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서열 1위, 서열 2위, 서열 3위, 서열 꼴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 티셔츠가 발행되는데 직원들은 저 1위 티셔츠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그 요즘 한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부티크 호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워크샵 가서 저 호텔을 2박 3일 동안 통째로 불려서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좀 놀아라라고 했는데, 저 호텔에서 직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2박 3일 동안 카트라이더 게임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일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패션 트렌드가 점점 뒤처진다는 겁니다. 대학생활 보시거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예비역들은 항상 옷이 좀 허름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대기업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대기업에도 갔더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롤스페이스 잠바만 입고 다니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자기 전공을 그냥 일로 생각하지 않고 거의 꿈으로 여기기 때문에 막 밤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럼 아침에 가보면 추리닝 입고 막 출근하거나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교장 선생님처럼 옷 좀 잘 입고 다니세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2011년부터 제가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 직원들을 백화점으로 데리고 와서
회사에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1시간 동안 미션 게임을 엽니다. 예를 들면 봄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오피스룩을 구매해 오시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버카나 상품권을 들고 백화점을 뛰어다니면서 옷을 구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옷 사줬다가 아니라 그 옷을 다 사서 회사로 돌아와서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회사 중앙 통로에서 한 명씩 워킹을 합니다. 이렇게 패션 워킹도 하고 나는 왜 이런 옷을 사왔는지도 소개하고 그러면 저희 회사에 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그럼 디자이너들이 점수판 들고 제 점수는요 뭐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가 굉장히 밖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뭐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럼 이런 행사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지만 제가 지난 분기부터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의류 브랜드에서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부터 공짜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직원들 신입 직원들이 많이 입는 그 마인드브릿지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직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공짜로 바꿔줄 테니까 자기 광고에만 출연해달라 그래서 좋다 그래서 마인드브릿지에 출연하게 됐고 뭐 컨셉은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마인드브릿지 팀이랑 한 달 동안 비밀 작전을 짜가지고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하루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고 직원들의 기억 속에 그 조사가 잊혀질 때쯤 저희가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출근하면 제가 그 이경규처럼 몰래카메라로 숨어 있다가 그냥 오늘은 집에 가세요. 그러고 가려고 하는 직원들을 마인드브릿지 팀에서 납치해가지고 지하로 데리고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메이크업으로 바꿔주고 옷도 바꿔주고 자기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친구는 평일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싶다고 소원을 적었길래 그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친구인데 그 전날 포항에 있는 어머니 서울로 다 모시고 호텔에 묵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어머니까지 풀 메이크업 바꿔드려서 짠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또 데이트할 수 있는 코스를 준비하고요. 오른쪽 친구가 제일 불쌍한 친구인데 소원을 좀 크게 적어야 되는데 그냥 낮잠 자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낮잠 잘 수 있는 베개만 하나 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친구는 좀 공공의 적이 됐는데 그 여자친구와 함께 휴가가 주어지면 교회로 드라이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드라이브 갈 수 있게 오픈카를 빌려주고 또 그 데이트 코스도 준비해줬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27세니까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경상북도 포항 촌놈 출신인데요. 촌놈들은 결혼을 조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결혼을 좀 빨리 시키고 싶은데 그 수도권의 통계청에 보니까 서울의 남성 평균 결혼 연령이 33세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장 선생님처럼 결혼 빨리 하세요 이럴 수는 없어서 인센티브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무조건 결혼만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상금을 걸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3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는 사내 커플이 생겼습니다. 사내 커플은 얼마죠? 네,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벌써 받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대표님 이 제도는 굉장히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결혼을 하고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폐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제도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래서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더니 3년 만에 2명이나 나와가지고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친구가 됐습니다. 송년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송년회. 네, 술 맞죠? 저희 회사 송년회는 좀 특별하게 하는데요. 전국 팔도에 계신 모든 부모님,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 계신 부모님까지 비행기표를 다 끊어드린 다음에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로 모시고 공식적으로 부모님한테 1박 2일 동안 효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희 회사의 송년회입니다. 그 어떤 전시, 국제 전시보다 더 멋지게 행사를 준비해서 부모님이 딱 입장하면 자녀가 딱 에스코트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고 제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시간이고요. 저도 나가서 부모님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모님하고 찍는 이 사진이 전 가족, 전 직원의 단체 사진이 저희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참고로 12월 27일 날 신라호텔 영빈관을 빌려서 저희 같이 했던 행사입니다. 이런 회사에도 한 가지 강제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회사 정직원이 되려면 어려운 국내 아동 한 명을 평생 후원하겠다는 입양서약서를 써야만 저희 회사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명 늘 때마다 저희가 후원하는 아동이 한 명씩 늘어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에 처음 돈 벌어서 회사 인테리어에서 이사 갈 때
제가 직원들한테 돈을 주고 너희가 한번 인테리어를 해봐라 했더니 한 직원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이니지를 해놨는데 핸드메이드란 보통 손으로 만든 수공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핸드메이드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핸드 스튜디오가 만들어내는 모든 앱은 그만큼 탁월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위트 있게 사전적 정의를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전 직원들과 함께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도 자신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는 정신이라 그래서 핸드메이드 정신, 핸드 스튜디오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예라고 저희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앞에 전시장 보니까 엄청난 서비스들이 많던데 저희는 사실은 B2BC 기업입니다. 대기업하고 거래해가지고 유저들을 만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그 실시간 검색어는 한 6번에서 7번 정도 평균적으로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언론은 연간 한 300회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울림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 저희 회사 전 직원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이 15분이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이니까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트맨. 문제가 쉽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 제가 많이 내보니까 학습 지식도가 높은 층의 강의를 할수록 제가 이 문제 내면 답을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문제 뒤에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언맨.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 개봉하죠.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니까 아이언맨이 전 세계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 1위로 뽑혔더라고요. 제가 그 설문을 보면서 생각한 게 결국 영웅도 돈이 많아야 인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대부분 남성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빠르시더라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슈퍼맨입니다. 전 세계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영웅은 슈퍼맨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진짜 같이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웅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 영웅이 누구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었습니까?가 제 진짜 질문입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마크. 그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저희는 지식인들이니까. 모든 영웅들의 가슴에는 자신만의 심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영웅들을 스캔해 보십시오. 대부분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발견하게 될 때쯤, 이 명제를 발견하게 될 때쯤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뭐였냐면 사람들은 영웅들의 가슴에 있는 심볼만 봐도 그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대충 스토리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조카가 4살, 5살, 6살 이렇게 3명이나 있습니다. 이 조카들이 방학이 돼서 놀러 오면 제가 놀아줘야 되는데 저도 귀찮으니까 만화 나오는 채널을 TV를 틀어주고 그냥 전 뒤에 누워 있거든요.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슈퍼맨 만화가 하는 겁니다. 장면은 이랬습니다. 악당이 여주인공을 납치해 갔는데 슈퍼맨 구해주세요 외치니까 슈퍼맨이 출동을 하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슈퍼맨이 출동할 때 보통 3군데를 이용하는데 하나는 회전문,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공중전화 박스. 제가 봤던 장면은 공중전화 박스에 막 슈퍼맨이 뛰어가더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장면, 이렇게 하얀색 와이셔츠를 안경을 탁 벗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두두둑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찢겨진 단추 사이로 이렇게 S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막 애니메이션 효과로 이 S자에 빛이 막 비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S자가 딱 보이는 순간 저희 조카들이 미쳐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슈퍼맨 출동한다, 슈퍼맨 악당을 무찌른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 눈에는 슈퍼맨이 아직 출동도 하지 않았고 악당을 무찌르지도 않았는데 그 심볼을 본 저희 조카들은 이미 이제 슈퍼맨이 악당을 무찌를 거고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예측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비단 제 조카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화 볼 때 어떤 장면에서 가장 전율하셨습니까?
그랑조가 나와서, 마징가 제트가 나와서 악당을 무찌를 때 기분이 제일 좋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랑조가 변신하고 마크가 이렇게 멋있게 나오고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나올 때 아마 가장 즐거워하셨던 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슈퍼맨을 리메이크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사가 머리를 써가지고 티저 영상을 내놓지 않고 이 포스터 한 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슈퍼맨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영웅들의 가슴에 있는 심볼만 봐도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예측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명제하고 뒤에 말씀드렸던 이 명제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 영웅은 진짜 이런 사람이 영웅이지 않을까라고 새롭게 정의해 봤습니다. 영웅이라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대케 하고 흥분시킬 만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진 자가 영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촌놈이 서울에 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테헤란로에 빌딩이 수백 개, 수천 개 있는데 그 빌딩이 기본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죠. 촌놈이니까. 저 집 아들내미는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절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당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진짜 영웅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심볼을 가진 사람이 영웅이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듣기로는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이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도 올해 창업한 지 6년, 7년 차 되는 것 같고 5년 동안 핸드 스튜디오 잘 해오다가 핸드 스튜디오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됐기에 제가 지난 1월에 다시 창업을 또 했습니다. 거기도 대표로 있는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다시 창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할 때 가지는 마음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세상에 한번 좋은 영향을 미쳐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부분은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자주 쓰는 거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젊은 기업가 여러분. 이런 정성적인 표현을 우리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영화에서는 히어로,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젊은 영웅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심볼이 있습니까? 가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딱 여론데 외제차가 있다든지 빨리 성공해서 은퇴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있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은 저의 심볼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심볼은요 20살 때 생겼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 중에서도 깡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20살이 되어서야 지하철을 처음 탔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그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서울에 잘 와본 적도 없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중국 지역을 조사하는 무슨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제 짧은 생각에 저 동아리에 들면 분명히 중국으로 여행을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부모님도 보내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들었더니 여름방학이 됐더니 진짜 선배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비행기를 타러 서울로 와야만 했습니다. 포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중국 비행기가 떴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그 리무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전날 먼저 서울역에 올라왔는데요. 친구가 제 길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집에서 재워준다고 서울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안내를 따라서 저는 그날 처음 지하철 1호선을 처음 탔습니다. 전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친구가 제가 지하철을 처음 탄다는 걸 알고 저를 놀린다고 준이야 지하철을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라고 저를 엄청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고 불안했었던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더니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아, 이런 게 지하철이구나. 한강 위로도 올라갔다가 지하로도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보고 있을 때쯤 저에게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한 두 다리가 없으신 한 지체장애인 분께서 바닥에 몸을 끌면서 저희 지하철 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그분이 이렇게 목소리를 몇 번 가다듬더니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촌놈이었기 때문에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쳐다볼 줄 알았죠. 근데 예상과는 달리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 빼면 시체인 촌놈이니까 친구에게 우리 저분 도와주자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냥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냈더니 몇천 원밖에 없더라고요. 큰 돈은 다 총무에게 낸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몇천 원을 꺼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두 발자국 걸어서 가운데 엎드려 계신 그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촌놈은 꼭 도와줄 때 그냥 안 도와주고요. 한마디씩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갑자기 고개를 탁 이렇게 엎드려서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손이 쓱 올라오는데 저는 당연히 돈을 잡을 줄 알았는데 제 돈을 지나치더니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서울은 이런가,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손목을 이렇게 딱 잡더니 밑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생 돈은 됐고 혹시 시간 있으면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원래 지방에서는 그 사람 많으면 이 버스 가운데 통로에서 앉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저씨 그러고 그분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지하철 처음 탔는데 별의별 걸 다 한 겁니다 혼자. 그래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떠듬떠듬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을 때가 지금 제 나이인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내도 있고 아기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눈 떠보니까 아내가 아기 데리고 벌써 도망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만이 자기를 이렇게 슬프게 내려다보고 있는 게 첫 모습이었답니다. 처음에 두 다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죽었다 생각하면 병원이고 죽었다 생각하면 병원이더랍니다. 그렇게 슬프게 지낼 때 한 지역에 있는 지체 장애인 그 지역 봉사단체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장애인 등록하고 장애인 고용 교육 받으면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드디어 그 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됐답니다. 자기는 그날이 너무 기뻤답니다. 아, 나도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사장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자기를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도 꾹 참았답니다. 일마저 없어지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사장이 이제 월급도 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쫓겨나듯이 또 거기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진짜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있는 식칼로 여기를 딱 그었답니다. 저한테 여기 흉터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또 병원에서 발견돼가지고 또 안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막 흐지부지 살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 이제 친구분들께서 저거 나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가서 구걸이나 해라고 이렇게 자꾸 비난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하나 들고 처음 출근을 하신 거죠. 그 첫 출근하셨는데 첫 손님이 지하철 처음 탄 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둘이 잘 만난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 20살이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짧은 까까머리 청년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조금 느끼시는 감정처럼 뭔가 세상이 좀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는 막연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촌놈답게 너무 멋진 말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 멋진 말을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학생이라서 돈은 없는데요. 제가 어른이 되면 나중에 20살인데 어른이 되면 아저씨처럼 최소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지금 생각하면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또박또박 초롱한 눈빛으로 그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쯤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들면서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캐리어가 없었기 때문에 산악용 이렇게 여행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 가방을 탁 들쳐매고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라고 이제 내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아저씨 얼굴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탁 뒤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그 아저씨가 바닥에 몸을 끌면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시면서 눈물을 엄청 흘리시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손을 탁 들더니 그 찻장안이 쩌렁쩌렁 울리게 살 거야, 난 꼭 살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왜 그 아저씨가 저 같은 애가 한 말에 살 거야, 꼭 살 거야 이런 격정적인 결심을 하게 되셨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업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세상을 조금 배우게 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아마 제 생각에 그 아저씨는 지난 꽤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는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팠지, 뭐
안 됐다 이런 위로는 받았겠죠. 하지만 단 한 명도 찾아와가지고 두 다리가 없는 네가 살아갈 세상도 괜찮다라는 희망을 준 사람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자살하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졌겠죠. 근데 어느 날 그 가난해진 마음에 이 젊은 애가 한 놈 나타나가지고 듣고 싶었던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날 수 없고 아직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아저씨와 했던 약속이 제 가슴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심볼은 불공정한 영역에 공정함을 실현하는 삶이 저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핸드 스튜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300회 정도 언론에 이게 핸드 스튜디오가 나가면 거의 매일 기자분을 만나요. 뭐 연락도 오고, 제가 회사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인터뷰하자 그래서 거의 매일 쓰거든요. 저희 홍보 담당자는 굉장히 3D 직종입니다.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근데 그 질문에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좀 어르신들 중에 좀 보수적인 사람은 너 그러다가 망한다 조심해라,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저의 상징과 저의 세계관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들이 선망하는 기업 핸드 스튜디오는 그냥 기업이기 전에 지켜왔던 상징과 신념을 세상에 한번 던져본 실험이자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 스튜디오는 인턴 지원율만 200대 1이 넘고요. 그냥 일반 지원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한다는 것만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욕심에 가깝습니다. 창업은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세상에 제시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렇다라고 청춘들의 가슴에 있어야 되는 간절한 갈망과 신념을 담는 수단이자,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과 신념은 클래식하게 유지하면서 또 설득과 실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T 기술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하시든 그렇게 세련되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청년 창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토스큐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올해 1월에 또 창업했습니다. 창업했더니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왜 핸드 놔두고 또 나와서 고생하냐. 제가 핸드 스튜디오는 지금 엄청 인테리어도 잘 됐고 너무 멋진 공간인데, 제가 또 원룸 구해가지고 이제 5명이 아니라 10명이 80cm 책상에 막 들어가 있어요. 또 기자들이 묻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럼 이제 제가 드릴 대답은 보통 이런 대답을 드는데, 뭐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가 아니라, 제가 또 스마트 TV 업계에 5년간 있으니까 또 불공정한 세상을 봤습니다. 모든 각국의 두 가지 산업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는 금융산업이고 하나는 방송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정부 관계자분들 계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스마트 방송통신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데 제가 발견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업하는 회사는 돈을 많이 벌겠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불공정한 방송 영역 세상에 이 미디어권을 가지지 않는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유저에게 이 미디어 파워를 나눠주는 것이 저의 또 희망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또 신념을 가졌더니 이 신념을 따르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또 어느 이런 창업 강의나 가면 항상 나오는 질문, 창업 멤버는 어디서 구하나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는 단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일찍 은퇴를 해서 이렇게 뭘 한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닥치실 시장 기회나 시장 경쟁의 상황에서 아마 견디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날에 잘한 건 아니지만 5년간 버텨보니까 산업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여러분께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를 꼭 생각하고 계속 사업을 해가셨으면 좋겠고, 그게 클래식하고 그 방법이 세련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마치 민주주의 풀뿌리 운동처럼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강사 이렇게 초청 연사를 세 분을 불렀지만 여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안준희 대표님처럼 주연이 있고 그렇게 보면 저는 여기서 조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주연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30살 초반 때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장 가도를 달리고 결국 저는 삼보 서비스 사장까지 가고 삼보 서비스 적자를 헤매던 그 회사를 2년 만에 뭐 매출 2배 이익까지 만들어내던 사이에 삼보 컴퓨터가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열사 중에 가장 경영 실적이 좋았던 제가 삼보 컴퓨터 구조조정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삼보 컴퓨터 가가지고 한 것은 사업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사람 구조조정하는 것만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초인데 월드와이드 앱에서 모바일 앱으로 어떻게 보면 찬스가 오는 걸 보고 내가 밖에 나가서 다시 창업으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나와서 넥스트 컨버전스라는 그룹을 만들고 이게 홀딩 대사과를 하면서 5개 회사를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주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5개 회사 중에서 3개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수직 계열화 시켜서 5개를 다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는 대표를 하지 않더라도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대단히 투자하는 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한 게 소액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다음에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죠. 20여 년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게 딱 2가지 있더라. 그 2가지가 뭐냐면 자금하고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말을 해봤자 훈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 2가지를 다 가진 층이 있습니다. 그건 대기업 퇴직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층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주인공으로서 달려왔다면 지금부터서는 제가 조연이 돼서 주인공을 빛내는 사람이 한번 돼보면 어떨까. 그래서 인생의 한 절반은 이쪽에 한번 투자 한번 해보자. 예전에는 돈을 보고 달렸는데 그래봤자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삼도 컴퓨터를 하면서 쌓았던 우리 사회의 각종 CEO분들을 만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은퇴한 CEO분들을 만나서 돌아다니는 거죠. 보편적으로 은퇴하고 돌아가면 주로 한 1년은 신나게 골프 칩니다. 그 다음에 손자들 사진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요즘은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50대에 퇴직하고 나서 70세까지는 건강히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다니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의미 있고 뜻있는 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인 게 사실은 ENSL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Executive Network for Second Life라는 줄임말인데요. 정말 시니어 이분들이 좀 더 자기 후배들한테 정말 뜻있고 가치 있는 도네이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처음 시도를 하냐면 저는 제가 나이 때 우리 안준희 대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5이요? 34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어째 저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는 한
지금 현재 나이가 50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보다 젊다 이렇게 막 말도 해주고 막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그런 주연으로 살아오다가 다시 조연이 돼서 세상을 보니까 정말 좀 더 창업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좀 접근하는 계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느꼈던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참고로 ENS 협동조합에서 만들었던 위드 비즈니스 센터의 센터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더스 엔젤 클럽의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랍니까? 저는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여기 졸업하고 있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카루스의 날개를 아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카루스 날개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카루스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늘을 난 최초의 인간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아버지 데이달루스와 함께 하늘을 날아서 탈출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데이달루스는 건축가이자 발명가였습니다. 그분은 새 깃털을 모아가지고 큰 날개를 만들어서 밀랍으로 아들 이카루스 등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카루스는 아빠의 말을 잠깐 잊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상상을 하고 날아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태양 가까이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밀랍이 녹아서 이카루스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의 욕망이 부질없다는 거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과연 이카루스 이 도전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카루스가 자기 날개를 없이 날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창업학교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기 날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보조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조언으로 붙여져 있는 날개입니다. 결국 특히 글로벌이라는 세계에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장시간 활용하려면 결국은 내 날개로 튼튼하게 갖춰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전쟁터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날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연의 법칙은 정말 숭고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만고 진리입니다. 이건 경영의 원리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줄기란 것은 뭐냐 하면 고객의 불편함, 그다음에 고객의 여러 가지 니즈 이런 게 격차입니다. 결국은 이 물줄기를 찾아서 이 물줄기가 센 곳에 배를 띄우는 게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물줄기를 찾는데 이 탐색 활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의 배를 먼저 만들고 물을 때웁니다. 물론 배에 노가 있고 모터가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 힘이 빠지고 연료가 떨어지면 그 배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객의 니즈가 큰 낙차를 찾아서 그 경사가 큰 물줄기를 찾아서 거기에 배를 띄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창업자들은 비즈니스를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강조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창업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배를 먼저 만들기 전에 먼저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줄기를 찾으라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물줄기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삼보컴퓨터 있을 때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제품인데요. 루온 모빗입니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태블릿 PC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삼보컴퓨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태블릿 PC를 만들었다는 거? 아는 사람 전혀 없죠? 이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심사를 가고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근데 자기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30분을 들어도 도대체 비즈니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그 이야기 합니다. 아, 내 이야기를 1시간만 더 들어주라. 그러면 난 나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 비즈니스를 이해 못한다면 저는 아직 때가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이폰이 2009년 11월 30일 날 출시를 했습니다. 그 출시하기 전에 이런 세계를 설명을 했더라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네이버에서 나오는 엔드라이브도 지금은 클라우드 개념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광고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을 보면 물론 4.8인치 아주 작은 스크린에 윈도우를 그대로 다 띄웠습니다. 저걸 뭐 바늘로 찔러서 터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주위의 환경, 뭐냐면 무선망, 그 다음에 안에서 움직이는 스마트 앱, 이런 환경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시작을 하더라도 나는 그 다음 산업을 이끌어주는 마중물 역할만 할 뿐이지 그 다음까지 가기 힘듭니다. 스타트업은 뭡니까? 자금 많이 없잖아요. 어떻게 2년, 3년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저는 물줄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에 그 때를 잘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IR을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내 사업을 설명을 할 때 5분 안에 내 사업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못 시킨다면 저는 조용히 접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업은 저는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퍼즐은 어떻습니까? 9가지의 퍼즐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퍼즐이 없으면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창업자들은 내가 잘하는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 리스크를 먼저 봅니다. 결국은 창업자는 내가 9가지에게 꼭 챙겨야 될 분야가 있다면 이 9가지 중에 내가 잘하는 몇 가지를 보고 달리고 나머지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그 많은 회사를 만들고 망하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9가지 중에 한 가지는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필요할 때 그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장님들은 그 한 가지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아픔이니까. 직원들하고 회식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면 결국 그 한 가지가 다 왔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가서 멘토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업, 제 비즈니스가 성공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너가 사업을 하는 걸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내가 가서 그 사업을 하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라고 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문가는 과거와 현재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공을 하냐 안 하냐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냐는 이야기죠. 많은 교수님이 계시고 많은 멘티분들이 계시지만 그걸 안다면 그분들이 나가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 전문가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창업가는 내가 잘하는 가능성을 보고 가지만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유형을 보니까 실패, 리스크에 대한 것은 굉장히 빨리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서
멘토링을 받고 싶으면 전문가를 찾아가면 내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사업의 동조자를 얻기 위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9가지 퍼즐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한지를 물어야 됩니다. 왜? 그건 당신들이 IR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2년, 3년 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축락에서 영원히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를 가서 멘토링을 할 때는 제 비즈니스는 요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런 문제점, 이런 자꾸 내가 부족한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해보면 보통 한 2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2시간 강연은 정말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근데 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30분, 15분 강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 4시간을 강연을 해도 사실은 정말 그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30분 이내로 내려가는 강연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그 짧은 순간에 의사 전달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면 기승전결이 있죠. 눈물을 흘리려면 아침에 처음에 그 사람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스토리를 전개되다가 결론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앞과 뒤가 마저 좋아져 이게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강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기승전결로 움직이는데 그 짧은 순간에 바로 그걸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강연은 제가 이렇게 메모지를 들고 나옵니다. 아주 짧은 강연에서 여러분들의 엑기스만 꼭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난 것은 게네사렛 호수에서였습니다. 베드로가 저녁 내내 물고기를 잡던데 잡히지를 않아서 빈털터리로 와서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나이가 50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새파른 애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는 50평생을 물고기만 잡아왔고 저녁 내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없어 빈탕 치고 온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좀 예수님이 좀 예사롭지 않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녁 내내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쳤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정말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시죠.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주님한테 엎드려서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었습니다. 혹시 이걸 아시는 분 계세요? 베드로는 일생 동안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았습니다. 평생 동안 물고기 잡아가지고 자기 아내와 애 2명한테 줬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 축구 영웅 메시로 따지면 축구 영웅 메시가 동네 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럽 그 큰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챔피언이 돼야 할 사람이 동네 축구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에 가서 한 번 연설을 할 때마다 5,000명이
태어나가셨습니다. 5315. 하루에 15,0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는 몇 명을 먹여 살리고 있죠? 몇 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3명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서 보면 너는 깊은 곳으로 가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창업 분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건 사이클에 움직이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사회가 요구하고 정부가 요구하고 이 분위기가 요구하는 대로 가지 말고 스스로 나가서 나의 위대함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진정으로 그 위대함, 나의 그 능력을 찾아서 가봤냐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모르는 게 죄라는 것이죠. 나의 위대함이 있는데 그걸 찾지 않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아마도 학생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지금 몇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쉬면 쭉 깊은 곳, 가보지 못한 곳, 용기 내서 가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나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청년 창업가가 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는 가보십시오. 앞으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어깨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쓰면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게 딱 하나 생겼어요. 오기 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요. 이루고자 하는 게 딱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뒤에 만나게 될 투자자나 제가 설득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 마음을 보내서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결국 사업가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 그 꿈을 이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저와 끝나고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저는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달성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잡다 하니? 하나만 해.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접니다. 96년도에.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몰랐었어요. 굉장히 막막한 답답한 상황이었고요. 선생님이 또 그런 말을 하십니다. 한우물을 팔아. 그리고 공부 좀 해라. 제발.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적 꿈. 사실 제 이야기는요. 결국 한 단어로 줄이면 꿈입니다. 꿈. 저는 어릴 때 버스 운전사가 꿈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버스 운전사가 꿈이신 분 계세요? 전 버스 운전사였어요. 요즘에야 카드를 대지만 돈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정류장에서 버스가 탁 쓰면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는 상태에서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미친 듯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꺼내서 버스로 뛰어 들어가서 돈을 돈통에다 구겨 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버스 운전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저는 운전을 하지도 못했고 버스 운전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미대에 가게 됐어요.
미대에 가서 제 꿈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런 꿈이 바뀌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로 나의 상상과 꿈을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이 돼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미대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참고로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왔습니다. 제 꿈은 버스를 사서 땅을 파고요. 그리고 버스를 크레인으로 세워 올려서 그 위에 올라가서 상상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되게 어이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 보기에는 이런 만큼 허무맹랑할 수도 있어요. 답이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냥 꿈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학교에서 이렇게 팔락팔락 하는 종이를 봤는데 공모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공모전에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야외 조각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못 그리는 그림을 그려서 꿈꾸는 시내버스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제 생애의 첫 번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공모전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하지 마. 제가 한국에 온 지 만 5년이 됐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새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돼. 하지 마. 왜 그래요? 교수님이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됐더니 또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할 거잖아.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기가 발동해서 공모전이 됐고, 그리고 버스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머리를 한 정신없는 어떤 학생이 현장에서 아저씨 크레인 좀 잘 해주세요라고 진두지를 하는 되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버스를 크레인으로 세워서 올려놨고,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 몸을 청동으로 떠서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버스가 세워진 곳은요, 폐허예요.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저 버스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첫 번째 저의 용기 있는 도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버스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나가던 버스 운전사들이 보고 도대체 이거 뭐지? 택시기사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바이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 일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사진이 10년 뒤의 사진입니다. 2011년도에. 아스팔트가 깔리고요. 공원이 만들어지고요. 둘레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더니 작년 사진인데요. 관광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데서트필이 돼요. 아주 작은 어떤 꼬마의 꿈이, 아주 작은 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면서 산업이 발달하는 이야기를 풀어내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전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여러분 삶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무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모르실걸요? 전 뭐 하고 있는지 간단히 약간 자랑을 하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전 여전히 놀고 있어요. 회사 대표로 있지만 회사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작년부터 뭘 만들고 있냐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하지 마. 앞에 계신 여성분의 머리카락 하나를 탁 뜯어서 단면을 치면 작은 원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1000등분을 이렇게 해서 그 1000분의 1 중에 하나만한 크기의 물감을 찍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매체에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2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 파란색 옷을 입고 대전에 있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 대전 기계연구원, 기계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또 나노종합기술원이 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기계가 저 점을 하나 찍는데 들어가는 기계가 60억짜리 기계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첫 페이지인데요. 저 작은 점 하나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예요. 이거를 올해 말쯤에는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어디다 쓰니?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홀로그램이나 새로운 디스플레이에 대한 새로운 기술 특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다 보니 우연찮게 미술 교과서에 제 작품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한 회사는 티셔츠를 들고 있는 것처럼 코이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전 세계에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이 있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흑인 할아버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오른팔입니다. 왼편에 있는 저 아저씨는 동경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있는 분인데요. 저희 회사의 스티커를 1년째 띄고 스마트폰에 붙여놓고 안 띄고 있다는 거를 페이스북에 한 달에 한 번씩 인증샷을 올립니다. 나 아직도 너네한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제 광고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SBS의 8시 뉴스가 끝나면 제 광고가 나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광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해외에 나가서 강연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디렉터 중에 한 명이고요. 디즈니의 디렉터나 또 애플 광고에 나왔던 아샤인이 무대에 같이 서서 강연을 했는데 그날 제가 강연할 때의 모습이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강연할 때요. 저는 이 강연이 끝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본도 없고 뭔가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배경이 무엇이든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지역에 있건 서울에 있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새로운 타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꼭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제품을 런칭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왜 하시나요? 돈 많이 벌고 싶으셔서 그런 건가요? 사는데 어쩌면 중요한 가장 키워드는 성공과 행복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특별한 길로 접어드셨는데 왜 하시는지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한 게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오무창업이라고요. 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 회사가 저의 첫 직장입니다. 경영 수업이요? MBA는커녕 경영학 관련 서적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난독증이 있어 책을 읽지 못합니다. 별로 이렇게 무대 앞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즐겨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계가 넓지도 않습니다. 부모님하고 동생밖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2009년 말에. 창업자분 걱정하시죠? 저도 없었어요. 전 정말로 빵원이었어요. 영원. 이 네 가지가 없다 보니까 저한테 돈을 대준다는 사람은커녕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잘 수 있는 방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막노동을 해서 작은 돈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까 갈등을 하다가 자는 공간을 포기하고 일할 수 있는 지하의 한 평 반짜리 공간을 얻었어요. 그게 2010년 1월입니다. 그때 만든 회사가 이 코이안이라는 곳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코이안이라는 회사가 정부에 있는 각 부처에서 이런 워딩으로 저희 회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5분 안에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5분 안에 설명 못 하겠어요. 저도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제 꿈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로봇을 만들고 영상을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옷을 입혀서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5가지의 프로덕트들이 나와서 세상들과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혼자서 지하 한 평 반에서 직원 없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친 듯이 달려와서 보니 약 120여 개의 국가 프로젝트들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신 사진은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냥 나비인 줄 알았어요.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를 가까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비 정말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황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은 저는 이 꿈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을 향해서 쫓아가면 의미 있는 일들이 자동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꿈이라는 글자를 크게 이렇게 종이에다 써놓고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꿈속에 금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이세요? 꿈이라는 글자 안에 금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래. 남들이 이거 한다 그러니 나도 이렇게 따라가 볼까?가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가슴이 뜨거운 그 길로 그냥 가보자. 그러면 많은 것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꿈을 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하나의 꿈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꿈은 변한다는 거예요. 전 처음엔 미술을 공부했고 버스 운전사였다가 미술을 공부하고 미술 작가가 됐다가 기업을 경영하고 지금은 무대 위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큰 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이 클리어하고 누구는 흐리고 근데 다 상관은 없어요. 누구나 살아있다고 하면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꿈을 계속 향해 가고 그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꼭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들고 스마트한 어떤 띵을 만드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혁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이게 제가 강연이 굉장히 긴 강연인데 30분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다 스킵을 하고 마지막 메시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고 짧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도록 할게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키워드는 이 3가지 키워드인데요. 별거 없는 키워드죠. 관찰, 연결, 실행. 텔레비전과 바구니를 관찰하고 연결하면
그리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조용하죠. 제 어릴 적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릴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러분 스마트폰 보듯이 텔레비전에 미쳐 있어 그것만 보는 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름날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더니 큰아들이 퍼져서 낮에 TV만 보고 있는 게 화가 나신 거예요. 텔레비전을 번쩍 드시더니 다락방에 확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없으니 넌 가서 공부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계속 집에 거실에 있다가요. 한 일주일 정도 TV가 있던 빈 테이블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늘 있던 바구니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클립이나 단추 같은 거 허드렛 것들 집어넣는 그런 바구니인데요. 그 바구니를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무엇이 있었냐면 이 바구니가 얇은 전선으로 꼬아져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바구니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풀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절단된 텔레비전 뒷면에 전선을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두 가닥을 길게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콘센트에 가서 두 전선을 탁 꽂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즈익 하면서 펑 터지더라고요. 벽이 시커매졌고요. 너무 놀라서 봤더니 집안이 깜깜하더라고요. 밖에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동네가 다 정전이 됐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제 대전 출신이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관찰과 연결과 실행한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더 이상 집에 살 수 없겠구나. 아버지한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실패한 케이스였죠. 제가 관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찰은 뭐냐면요. 보는 것과 관찰은 다릅니다.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저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뚫어져라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은 바구니에서 전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왜?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대상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귀로 얘기하면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게 다른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끝날 때는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에서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바깥에 나와 있는 물건들 있죠. 다 인터넷에 다 있어요. 아세요? 킥스타터닷컴에 들어가면 다 있고요. 외국의 인터넷 다 뒤져보면 다 있는 겁니다. 돈 좀 더 벌 수 있겠죠. 외국에 있는 거 한국에 가져오면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거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관 없는 것들을 합치는 그런 연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했을 때 세상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 지역과 시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라는 이름도 물론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계시지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이거 본질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이렇게 했으면 우린 다르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 다름은 무엇일까? 그림은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림을 먹다, 그림을 울다, 그림을 찢다, 그림을 운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림을 운전하는 걸 한번 볼까요? 소리가 안 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를, 붓 대신 자동차를 움직여서 색색의 디지털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게 2005년에 벌써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이거를 만들었던 건데 이거 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글로벌 회사의 자동차 회사의 광고 플랫폼으로 쓰입니다. 그 회사의 자동차와 그 회사의 로고와 그리고 그 회사의 영상들이 여기에 상영이 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프로덕트로 발전이 됐어요. 제가 얘기하면 전 무명이니까 유명한 사람 얘기 들어볼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사람들이 비웃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과연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아이디어인가요? 분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언가 좋은 가능성들을 열기 위해서 제안서라는 걸, 사업 계획서라는 걸 쓰시게 될 거예요. 이미 쓰셨고요. 그런데 분명 논리 구조를 짜 만들어내죠. 되게 그럴싸해요. 그리고 몇 억을 받겠죠. 혹은 몇십억이나 몇백억을 더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강연에서요, 1년 전에 모 장관님이 주재하는 강연이었어요. 작은 강연이었는데 마지막에 그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무엇이냐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다들 되게 지금처럼 분위기 싸했어요. 로봇 태권브이를 가지고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전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동그란 돔 있잖아요. 그거 반 갈라서 제가 만든 로봇 태권브이를 거기에 넣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옷 입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위에 꼭대기에 타서 날아가서 바다에 빠진 배도 건져내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맨 앞에 나아가서 독도 앞에서 싸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분위기 싸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아무런 박수도 못 받고. 그런데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쭈뼛쭈뼛 오시더니 저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30m짜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1m짜리부터 만들고 있고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 거예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못하면 다음 사람이 하겠죠.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완성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가 완성하면 되고 저 대신 그분이 혹은 저의 후배가 파란색 빨간색 옷을 입고 그 위에 타도 돼요. 그런데 그런 꿈을 향해 간다라는 그 과정 자체, 그 순간 자체가 제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더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겠죠?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상상력은 그 사람이 경험한 딱 그만큼 유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지금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 프로덕트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행인데요. 이야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아요. 솔직히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행사들이 있을 테고 여러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강연할 때마다 최소한 딱 한 분 이상은 실제로 실행을 하는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실행은 뭐냐면요. 이렇게 손 드신 거거든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프로덕트로 만들기 위해서 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손으로 보내는 건데요.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여기에서 신호가 가서 이렇게 손이 올라간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면서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가 손으로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 중증은 여기에서 입으로도 안 가요.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머리에서 손까지는 1m인데요. 머리에서 입까지는 30cm도 안 돼요. 30cm도 데이터가 트랜스미션이 안 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을까요? 실행하는 것.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제가 전하려는 그 메시지를 담아주시고 본인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저는 그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한 분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세상을 이끄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병삼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발표하신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고객과 시대를 보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현재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현재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그게 혹시 뭐 자동차로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이 고객이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나아가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제가 처음에 강연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왜 하세요? 그러니까 고객을 왜 설득하고 싶으세요? 고객 혹은 잠재적인 타겟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그 가치,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세상에서 값어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고객에게 이런 거 있으니 한번 써봐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라는 것 정도가 질문 주신 분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오히려 묻고 싶어요. 단순히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런 장치가 하나가 더 세상에 나온다고 해서 세상이 과연 의미 있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창업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의미들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과연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방향성의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을 걸고 어디 좋은 회사,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곳에서 세상을 한번 바꾸고자 한다는 마음이 갖춰져 있다면 실제로 타겟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할 필요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고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오랫동안 했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것에 대한 중심을 두고
고민을 먼저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네, 드린 겁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도움이 모르겠네요. 되셨나요? 네. 앞에 문자 메시지 8383님, 우리 정병산 대표님 데스밸리는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아, 데스밸리,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쫙 올라가는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는데 소녀시대 잘 아시죠? 소녀시대가 음반을 몇 개를 냈어요. 그리고 더 오래된 가수 중에 조용필이라는 유명한 가왕이 있잖아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낸 음반이 수십 장이라고 하면요. 모든 게 다 성공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하늘을 찌르는 듯한 성공도 있었고 어떤 거는 아무도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하는 거는, 그리고 창업을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을 이렇게 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업앤다운을 가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잘 될 때 좋죠. 나쁠 때 우울하고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위한 일을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결국은 돈을 1,000억을 벌고 1조를 번 사람들도 누군가는 떨어져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우울한 병을 앓기도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돈이 적은데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 업앤다운의 파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흘러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일을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최대한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가, 그런 과정에 집중하는 그 순간 데스밸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정말 드세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요. 데스밸리일 때도? 전 지금도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조찬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조찬 모임에 갔더니 연매출을 1조 하시는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000억 하시는 분이 계시고 100억 하시는 분이 계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100억 하시던 분이 50억 하는 분한테 이거 넌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옆에 계시는 1,000억 하시는 분께서 아이고 넌 언제 이렇게 될래? 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분이 또 앞에 또 계세요. 그런데 1조 하시는 분이 끝일까요? 미국에 가고 중국에 가면 더 큰 돈을 만지고 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누가 대장입니까? 돈이 많고 자금 운용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가 작더라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할애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뭐 1조 하는 사람은 뭐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 사람 규모만 커져 있을 뿐이지 고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민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냥 지금 과정에서 집중하면서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결국은 행복하게 하는 네.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주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4772님, 우리 안준혜 대표님 정말 팀원들 간에 불화가 없는지, 불화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저는 팀원들 간에 그 불화가 생겼을 때는 저희 회사 철칙이 있는데요. 팀원들끼리 싸우면 나가야 됩니다.
그 회사의 강력한 철칙입니다. 물론 순간적인 감정으로 싸울 수는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뭐 상대를 적대한다든지 이러면 둘 다 나가야 돼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뭐 사유도 없습니다. 그 서약서를 써야 되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알면 저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법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지만 재밌는 거는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직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표님들이 되실 거니까 직원이 들어오기 전에 있던 규칙은 직원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오고 나서 만드는 조항들은 항상 컴플레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면 창업하시기 전에 아니면 지금 처음 때 이때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주말 시간을 좀 쪼개시던지 하셔서 회사 내에서의 어떤 지켜야 될 가치들을 잘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강력한 싸우면 나가야 된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저 2010년 2월에 창업할 때부터 5명하고 합의 보고 그냥 무슨 역사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도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우리 질문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앞서 말했던 부분이 이렇게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신념을 다시 보여주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본인의 신념을 지키고 계신지 조금 네. 폭넓은 질문이긴 합니다. 2010년 2월에 창업하고 나서 처음에 거래했던 게 삼성전자가 1위였는데 삼성전자가 스마트 TV를 만들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찾았더니 저희밖에 없는 거죠. 그때 저희한테 제안했던 프로젝트가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일단 기회는 주겠다 하고 저희한테 5천만 원의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5천만 원의 앱을 5개 만들어야 됐고 한 앱당 언어를 8개로 번역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원가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저희는 기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이 잘 돼서 삼성전자와 더 큰 거래를 하게 됐고 지금은 잘 지내죠. 불공정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는 나를 제외한 사회가 불공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저는 거기는 제가 막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꾸고 싶은 세상은 거기가 아니죠. 세상이란 단어를 쓸 때 지구본을 떠오르거나 아니면 전 사회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상적 세상이고 제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제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소록 중에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번 이상 통화했던 사람이라든지 그게 딱 제 영역이죠. 핸드 스튜디오로 치면 삼성전자가 저한테 제안하는 불공정 제안은 제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이지만 제가 다시 어떤 일을 제안하거나 제 파트너 업체랑 같이 협력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선택의 결정권들은 제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더 많은 질문은 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안창주 대표님께 나는 꼭 질문하고 싶다 계신가요? 네. 저는 우리 감독님 손 드는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 만지시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너무 아쉽지만 이제 세 분은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로 좀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릴게요. 우리 세 분의 대표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글로벌 토크 콘서트는 우리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같이 드리면서 우리 대표님들 정말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